안녕하세요. 밤동화 TV입니다. 오늘도 재미와 교훈이 있는 옛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시고 편안한 휴식 되세요. 어머니를 숨긴 아들. 고구려 시대에는 나이 많은 부모나 병이 든 사람을 죽기도 전에 구덩이나 굴 속에 묻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고려장이라고 하였지요. 고려장을 하려면 먼저 산 골짜기 양지 바른 곳에 굴을 파야 했어요. 그리고 늙은 부모나 병든 사람을 밀어 넣었지요. 그런 다음 음식을 넣어 주었어요. 그러다가 사람이 죽게 되면 가족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답니다. 자식들은 살아계신 부모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굴 속에 가두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것을 어기면 나라에서 무서운 벌이 내려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 당시 박정승이란 분이 있었답니다. 박정승에게는 나이 많은 어머니가 계셨지요. 나라의 법을 따르자면 어머니를 고려장 해야 했어요. 그러나 박정승은 어머니를 고려장 시킬 수 없었답니다. 어머니를 고려장 시키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당장 나쁜 법을 없앨 수도 없고. 박정승은 어머니가 걱정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백성들 앞에서 본이 되어야 할 정승이었기 때문에 법을 어길 수도 없는 일이었지요. 어느 날 박정승은 마루 밑에 멍석을 깔고 어머니를 숨겼답니다. 그런 다음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자리까지 챙겨드리며 어머니를 모셨지요. 이 사실은 집안 사람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당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지혜 겨루기를 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나라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허락을 하였지요. 얼마 후 당나라에서 사신들이 찾아왔어요. 당나라 사신들은 모양도 색깔도 똑같은 말 두 피를 몰고 왔지요. 자, 문제를 내겠소. 이 두 말 중에 어떤 말이 어미 말이고 새끼 말인지 알아맞혀 보시오. 시간은 열흘을 주겠소.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풀 사람을 찾기 위해 방방곡곡에 방을 붙였답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임금님과 여러 정승들은 근심에 쌓였지요. 방을 붙인 지도 오래되었는데 어찌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오. 전하, 황공하옵니다. 정승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어요. 당나라와 약속한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큰일이요. 그때까지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무슨 망신이란 말이오. 임금님과 신하들은 한숨만 쉬고 있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박정승도 근심스런 얼굴로 어머니께 문안을 드렸답니다. 얘야, 무슨 걱정이라도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어머니. 혹시 나를 고려장 시키지 않고 마루 밑에 숨겨둔 일 때문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가 마루 밑에 계신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냐? 어머니의 성화에 박정승은 더 숨길 수가 없었답니다. 박정승은 어머니에게 솔직하게 말하였어요. 그까진 문제를 못 풀어 걱정을 하고 있느냐? 아니, 어머니, 그럼 답을 알고 있단 말씀이세요? 그렇고 말고 그거야 아주 간단하단다. 어머니, 그렇다면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그 문제 때문에 걱정이 크시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어미말과 새끼말을 가릴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박정승은 눈이 번쩍 뜨였답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보니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정승은 다시 한번 고려장 제도가 나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어떻게든 이 기회에 고려장을 없애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박정승은 당장 궁궐로 달려갔지요. 전하, 당나라와의 지혜 겨루기는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니, 박정승, 무슨 좋은 방법이 생각난 게요? 예, 그렇습니다. 고맙소. 부디 나라를 위해 애써 주시오. 임금님은 오랜만에 환하게 웃었답니다. 마침내 당나라 사신과 약속한 날이 되었지요. 임금님을 비롯한 많은 신하들이 대궐들에 모였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온 말 두 필도 나란히 서 있었지요. 이때 박정승이 중국 사신 앞으로 나갔답니다. 제가 저 말 두 필 가운데 어미말과 새끼말을 가려내겠습니다. 어디 가려보시오. 그런데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무슨 청인지 말해보시오. 사신께서는 이 두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어미말인지 아시지요?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렇다면 어느 말이 어미말인지 남이 보지 않게 종이에 써주십시오. 임금님과 신하는 무슨 뜻인지 알아차렸어요. 왜 그러시지요? 제가 바른 대로 가려내어도 사신께서 아니라고 우기시면 큰일이 아닙니까? 하하, 사람을 그렇게 못 믿어서야. 당나라 사신은 작은 종이에 어느 말이 어미말인지 적어 놓았어요. 자, 그럼 가려보시지요. 박정승은 그제야 안심을 하였답니다. 여봐라, 얼른 가서 말이 먹을 여물을 가져오너라. 이윽고 신하들은 먹음직스런 여물을 삼태기에 담아왔어요. 박정승은 삼태기를 받아 말 앞에 갖다 놓았지요. 여물을 놓자마자 한 마리 주둥이를 삼태기에 대고 마구 여물을 먹었답니다. 옆에 서 있는 말은 혓바닥만 날름거리며 입맛만 다셨어요. 잠시 후 여물을 마구 먹던 말이 더 이상 먹지 않았지요. 그제야 보고만 있던 말이 여물을 먹기 시작하였어요. 사신, 문제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 답을 말해보시오. 자, 모두들 말이 여물을 먹는 것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보았소. 어느 쪽이 어미 말입니까? 사신이 다시 물었어요. 아니, 저걸 보시고도 모르신다면 제가 대답해 드리지요. 저기 뒤늦게 여물을 먹고 있는 말이 어미 말입니다. 사신은 자신이 답을 써놓은 종이를 펼쳐 보였어요. 박정승이 답을 맞췄지요. 임금님과 신하뿐만 아니라 당나라 사신도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어떻게 맞히셨습니까? 하하, 여물을 보자마자 마구 덤벼들어 먹는 말은 새끼 말입니다. 나이가 어려서 어미 생각은 하지 않고 제 배만 부르면 그만이지요. 그러나 어미 말은 새끼를 사랑하기 때문에 새끼가 배부르게 먹고 난 다음에서야 먹으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박정승의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이처럼 말 못하는 짐승도 자식 사랑하는 게 사람과 같습니다. 여물 먹는 차례만 보아도 어미와 새끼를 가려낼 수가 있지요. 박정승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임금님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답니다.
박정승, 참으로 수고하였소. 자네가 아니었다면 우리나라가 망신을 당할 뻔하였소. 아니옵니다. 제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마치었을 것입니다. 박정승, 그런데 어떻게 그 문제를 마치었소? 전하, 사실 이는 제가 알아낸 것이 아니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요? 박정승이 알아낸 것이 아니면 누가 알아냈단 것이요? 박정승은 얼른 대답을 하지 못하였지요. 박정승, 왜 말을 하지 않소? 나라를 위해 공로를 세웠으니 상을 받을 사람이 말이오. 전하, 그 문제의 답을 알아내신 분은 저희 어머니십니다. 어머니? 아니, 그렇다면 아직까지 고려장을... 임금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말을 잇지 못하였어요. 예, 전하. 마루 밑에 어머니를 숨겨놓고 지금까지 모셔온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임금님과 정승들은 깜짝 놀랐어요. 전하, 국법을 어긴 죄 벌을 받아 마땅하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어머니를 도저히 고려장 시킬 수가... 박정승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사실대로 말하였어요. 아니요, 박정승. 만약 박정승의 어머니를 고려장 했더라면 이번 지혜 겨루기에서는 이길 수가 없었을 것이요. 임금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는 오늘 나이 많은 분이 젊은이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며 올바르게 살도록 가르친다는 것을 어미 말을 통해 배웠소이다. 더군다나 늙은 어머니를 고려장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법이란 것도 알았소. 여봐라, 오늘부터 고려장 제도를 당장 없애도록 하여라. 임금님은 그날로 고려장 제도를 없앴답니다. 또한 효성스런 박정승과 문제를 해결해 준 어머니에게는 큰 상을 내렸답니다. 정이품 소나무. 조선시대 세조 임금 때의 일이랍니다. 세조 10년인 1464년의 어느 날 세조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궁궐을 나섰지요. 세조는 임금의 전용 가마인 연을 타고 있었어요. 세조가 가는 곳은 속리산의 법주사였지요. 세조는 오랫동안 피부병을 앓았답니다. 피부병은 쉽게 낫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피부병에 좋다고 하여 온양 온천을 찾아가는가 하면 빨리 낫게 해달라고 절에 가서 부처님께 빌기도 하였지요. 이번에 법주사로 행차하는 것은 불공을 들이면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해서였어요. 임금의 행차가 속리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였답니다. 길가에 키 큰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요. 그 소나무는 가지가 아래로 늘어져 있었어요. 임금의 가마인 연이 그 밑을 지나가야 하는데 연의 윗부분이 가지에 걸릴 것 같았답니다. 그래서 연을 따르던 신하들이 안타깝게 소리쳤지요. 조심해라, 연이 가지에 걸린다. 그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알아듣기나 한 듯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번쩍 들어올렸지요. 그리하여 연은 무사히 소나무 밑을 지나갈 수 있었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며칠 뒤 세조가 법주사에서 불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는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법주사를 출발할 때는 화창하던 날씨가 소나무 있는 곳에 이르자 벼란간 소나기가 내렸지요.
신하들은 당황하여 어쩔 줄을 몰랐어요. 할 수 없이 그들은 임금을 태운 연과 함께 소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했답니다. 소나무는 우산을 펼쳐놓은 듯 가지를 사방으로 들이우고 있었어요. 그 밑에 있으니 우산을 쓴 듯 비 한 방울 맞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비가 그치자 세조는 연에서 나와 소나무 앞에 섰답니다. 신하들은 세조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아뢰었어요. 전하, 이 소나무는 참으로 충성스러운 소나무입니다. 이곳에 올 때는 전하의 연이 가지에 걸리자 소나무 스스로 가지를 위로 올려 무사히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갑작스레 쏟아진 비를 피하게 해주었고요. 어허, 그랬더냐. 기특하고 고마운 소나무로구나. 이 충성스러운 소나무에게 정이품 벼슬을 내리도록 하라. 세조의 명으로 속리산 입구의 소나무는 정이품 벼슬을 얻었습니다. 정이품이라면 오늘날의 장관과 같은 높은 벼슬이었지요. 이 소나무는 이때부터 정이품 송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이성계와 망우리. 내가 죽은 후라도 우리 왕실이 번영해야 할 터인데 인간은 왜 꼭 죽어야만 하는지 대저 죽음이란 것은 슬프기 이를 데가 없구나. 이태조는 대궐의 후원을 거닐면서 이런 생각을 되풀이하고 있었답니다. 그 모습에서는 젊은 날의 용기와 패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으니 웬일인지 자꾸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알 수 없는 슬픔이 그를 엄습해 왔지요. 나이 탓일까? 이태조는 그 생각을 쫓아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이태조는 말년에 접어들면서 지난날의 화려했던 경력이 모두 허무하게 느껴지기만 했답니다. 내가 편안히 눈을 감고 우리 왕실이 천년만년 길이 번영하려면 내가 묻힐 묘지를 잘 골랐어야 할 게야. 마침내 이태조는 자신이 묻힐 명당 자리를 구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유명하다는 직관을 모두 궁으로 불러들였어요. 이제 짐도 머지않아 황천으로 떠날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는 나라 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내가 묻힐 만한 좋은 묘지가 있는지 찾아내도록 하라. 내가 편안히 눈을 감고 누울 수 있는 곳으로 우리 왕실이 번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묘지여야 하느니라. 태조는 이런 영을 내려 수없이 많은 쥐관들을 전국 방방곡곡으로 내려보냈는가 하면 자신도 몸소 명당이라고 알려진 곳을 찾아 가끔 거동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차산 기슭의 동구릉터에 이르러 주위를 살펴보니 태조의 마음에 딱 드는 지세였어요. 과연 이상적인 토로구나. 이 태조가 어린애처럼 좋아하자 그를 따르던 신하들과 쥐관들도 매우 기뻐했답니다. 그곳을 자기가 묻힐 왕릉터로 작정한 이태조는 일행을 거느리고 대궐로 발걸음을 돌렸지요. 왕의 일행은 돌아오는 도중 지금의 망우리 고개에 이르러 잠깐 쉬어가게 되었는데 그 고개에서 아차산 기슭을 바라보던 이태조는 짐은 오늘로써 오랫동안 근심하던 것을 잊을 수 있게 되었구나 하고 말하며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그 뒤부터 이 고개를 왕이 근심을 잊은 고개라 해서 망우리 고개라고 불렀고 그 마을을 망우리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그러나 이태조가 무엇을 보고 왜 근심 걱정을 잊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답니다. 아버지로 모신 석상. 어느 곳에 아들과 어머니가 살았답니다. 8살 된 아들은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셨단다. 어머니는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답니다. 저도 아버지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의 말에 어머니는 가슴이 아팠지요. 어머니, 다른 애들은 옷도 신발도 좋은 것으로 입고 붓도 먹도 종이도 넉넉하게 쓰는데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가요? 뭐라고? 어머니는 헌옷을 입히고 공부에 쓸 종이가 없어 애태우는 아들을 보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이 동네 사람들한테 놀림을 받을 때면 더욱 안타까웠지요. 에헤이, 누가 아버지 없이 자란 놈 아니랄까봐. 차라리 집에서 농사일이나 배우지. 없는 살림에 왜 서당에 다니는지를 몰라. 동네 사람들은 아들이 조금이라도 장난을 치거나 잘못을 하면 아비 없는 놈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지요. 어머니, 왜 저는 아버지가 안 계세요? 도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투정을 부렸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니? 네, 자세히 듣고 싶어요. 아버지는 둥그스름한 얼굴에 높은 코와 넓은 이마, 큰 눈을 가지셨단다. 그 모습이 얼마나 씩씩하게 보였는지 모른단다. 도리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 얼굴을 떠올렸어요. 도리가 20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지요. 도리는 그 후 혼자서 외롭게 살았답니다. 하루는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산 모퉁이에서 사람 모양과 비슷하게 생긴 돌을 보게 되었지요. 꼭 돌부처 같기도 하고 사람 같기도 하네. 도리는 신기한 듯 여기저기 훑어보았어요. 참으로 이상하게 생긴 돌이로구나. 집에 가져다 놓으면 좋겠는걸. 도리는 커다란 돌을 나무 대신 짊어졌지요. 집으로 돌아온 도리는 뜰 앞에 그 돌을 세워두었어요. 좀 더 깎으면 정말 사람 모양과 비슷하겠는걸? 도리는 열심히 다듬어 보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날부터 도리는 망치를 들고 돌을 깎기 시작하였어요.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오똑한 코, 큼직한 눈, 넓은 이마. 도리는 조금씩 시간이 날 때마다 돌을 다듬었어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되었지요. 돌은 훌륭한 석상이 되었답니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도리는 아침 저녁 집을 나설 때마다 석상에 인사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렇다 보니 정말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지요. 오냐, 잘 다녀오너라.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지. 이처럼 도리는 석상도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더우셨죠? 뜨거운 여름에는 아버지가 더우실까봐 석상에 그늘을 만들어 주었어요. 아버지 추우시죠? 추운 겨울에는 아버지가 추우실까봐 석상에 이불을 덮어주었지요. 도리는 석상을 세워놓고 아버지라고 불렀답니다. 이 소식은 온 마을에 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구경을 하러 찾아오기도 하였지요. 허허, 그 사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구먼.
오죽 아버지가 보고 싶으면 저러겠어요. 동네 사람들은 도리가 불쌍해서 혀를 찼답니다. 돌을 아버지라고 부르다니 혹시 머리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이름이 돌이니까 아버지도 돌인 줄 아나 봐요. 간혹 어떤 사람들은 비웃기도 하였지요. 어느 날 아랫마을에 사는 장쇠가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여보게 돌이, 자네 집에는 아버지 돌이 있다지? 그게 무슨 소린가? 아버지로 모셔놓은 거니 놀리지 말게. 도리는 장쇠의 말에 화가 났지만 꾹 참았답니다. 놀리는 게 아닐세. 자네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다니 내 눈으로 보고 싶어서 그러지. 아무튼 난 장난삼아 그러는 것이 아니니 그렇게 말하지 말게나. 알았네. 저게 바로 아버지 돌인가? 장쇠는 아버지 석상 앞으로 다가갔어요. 이게 바로 그건가? 제법 돌에 눈, 코, 입이 다 있구먼. 이 돌에게 말을 걸면 대답은 하던가? 장쇠는 석상을 이리저리 훑어보며 장난처럼 말하였지요. 도리는 아버지를 욕하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여보게, 그만하게. 어른에게 신뢰가 되는 말은 하지 말란 말이야. 도리는 장쇠를 꾸짖었지요. 신뢰라고? 그럼 이따위 돌멩이한테 내가 절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장쇠는 석상을 발로 차며 빈정거렸어요. 돌은 돌이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돌이네. 그러니 함부로 발길질을 하지 말게. 무슨 버릇없는 짓인가? 도리는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하하, 이게 자네 아버지라고? 장쇠는 또 발길질을 하며 웃었답니다. 여보게, 정말 이럴 셈인가? 도리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장쇠를 밀어버렸어요. 어서 썩 나가게. 어른도 몰라보고 위아래도 모르는 놈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가 없네. 도리는 장쇠를 밀어버렸지요. 그러다가 장쇠가 떠밀려 넘어지고 말았답니다. 돌이 너, 돌덩어리를 돌이라고 했는데 나를 넘어뜨려? 사람보다 저 돌덩어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지. 화가 난 장쇠는 씩씩거리며 석상에게 덤벼들었어요. 장쇠는 허리춤에 꽂혀 있었던 담뱃대를 뽑아 석상의 이마를 때렸답니다. 이놈아, 진짜 네가 돌이 아버지거든 말이나 해보거라. 그때였어요. 장쇠의 담뱃대에 맞은 석상의 이마에서 피가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아이고, 아버지! 도리는 깜짝 놀라 아버지의 석상을 끌어안았어요. 장쇠, 너 이놈! 아버지의 이마에 상처를 내다니! 석상의 이마에서 흘러내리던 피는 얼굴을 타고 가슴까지 흘렀답니다. 아버지 석상에서 피가 흐르자 도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놈, 가만두지 않겠다! 도리는 장쇠에게 달려들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렸답니다.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한 도리는 관가로 붙들려 갔어요.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네가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지극하여 저지른 것이므로 큰 벌을 내리지는 않겠다. 사또는 도리의 벌을 가볍게 해주었답니다. 그 후 동네 사람들은 도리의 효성을 더욱 칭찬하였어요. 도리도 예전보다 더 아버지 석상을 정성껏 모시며 살았다고 한답니다. 1000번의 생각에 한 번의 실수. 한나라 때의 유명한 장군인 한신이 조나라를 공격했을 때 이야기랍니다. 조나라의 명장인 이 좌거는 한신의 군사를 기습하여 그들의 보급로를 끊고자 조나라 왕에게 아뢰었어요. 그러나 조나라 왕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답니다.
결국 한나라와 조나라는 큰 싸움을 벌였지요. 조나라는 패했고 명장 이자거는 사로잡혀서 한신 장군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장군께 병법을 배우고 싶소. 부디 가르쳐 주시기 바라오. 그러자 이자거 장군은 공손하게 말하였어요. 싸움에서 졌는데 병법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신 장군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마침내 한신 장군의 끈질긴 태도에 감동한 이자거 장군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1000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쯤은 잘못되기도 하지요. 또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0가지 생각 가운데 한 가지쯤은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처럼 나 같은 어리석은 인간이 어찌 올바른 말을 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랍니다. 1000번의 생각에 한 번의 실수라는 뜻의 고사성어 천려일실은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 보면 한두 가지는 실수를 범하는 수가 있다는 말이랍니다. 백마로 용을 낚은 강. 백제 제31대 의자왕은 백제의 마지막 왕이랍니다. 640년 아버지 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의자왕은 처음에는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군사력을 키워 신라를 자주 공격해 많은 성을 빼앗았지요. 그러나 의자왕은 임금이 된 지 15년이 지나면서부터 사치와 향락에 빠져들었답니다.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술과 여자로 세월을 낭비하였어요. 그리하여 날이 갈수록 백제는 국력이 약해졌지요. 이제 멸망의 길이 멀지 않았다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었답니다. 660년 드디어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해왔어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 군사 5만 명은 탄현을 넘어 황산벌을 향해 진군해 오고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나라 군사 13만 명은 금강을 거슬러 올라와 백마강에 진을 쳤답니다. 의자왕은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그는 새벽에 궁궐로 계백장군을 불렀어요. 의자왕은 간밤에 잠 한숨 못 잔 듯 초췌한 모습이었지요.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가 계백장군을 보자 반색을 하였답니다. 호, 장군, 어서 오시오. 이제 내게 믿을 사람은 장군밖에 없소. 제발 나를 도와주시오. 의자왕은 눈물을 흘리며 계백의 손을 잡았어요. 사치와 방탕에 빠져 오랫동안 나라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왕이었지요. 그런데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두 편으로 나뉘어 백제의 수도인 사비성을 향해 쳐들어온다는 정가를 받고 다급해진 나머지 계백을 부른 것이랍니다. 장군에게 5천 군사를 주겠소. 적군을 막아주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백은 5천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벌로 떠났어요. 그리하여 백제군과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맞부딪혔답니다. 두 나라 군사들은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하였어요. 황산벌은 금세 피바다가 되었답니다. 계백이 지휘하는 5천 명의 결사대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지요. 그렇지만 전투가 거듭되면서 백제군은 5천 군사로 신라 군사 5만 명을 막기에는 힘이 모자랐습니다. 백제군은 계백장군을 비롯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사하고 말았지요. 한편
백마강 쪽으로는 소정방이 당나라 13만 대군을 이끌고 배를 타고 진격해 오고 있었어요. 소정방은 기고만장하였지요. 백마강에 이르기까지 백제군으로부터 공격 한 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살 한 방 맞지 않고 무사 통과했으니 소정방은 백제를 멸망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의기양양하였지요. 하하하, 하루 강아지 백제군이 어떻게 호랑이 당나라군을 상대할 수가 있겠느냐. 얘들아, 빨리 노를 저어라. 백제 왕을 항복시켜 내 앞에 무릎을 꿇려야겠다. 소정방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였어요. 빠른 속도로 나아가던 배들이 갑자기 일제히 멈춰섰지요. 그러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답니다. 소정방은 칼을 뽑아들고 호령하였어요. 빨리 노를 저으라는데 뭐들 하느냐? 왜 갑자기 배를 세우는 것이야? 혼이 나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장군님, 큰일 났습니다. 노를 저어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느냐? 잘 미끄러져 가던 배들이 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럴수록 힘껏 노를 저으라니까. 아무리 노를 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라니, 귀신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장난이라도 친단 말이냐? 그럴지도 모르지요. 이곳 지리에 밝은 백제 사람을 불러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래야겠다. 백제의 노인 한 사람을 얼른 잡아오너라. 소정방의 명령이 떨어지자 당나라 군사들이 배에서 내려 강둑을 서성이던 노인 한 사람을 잡아왔어요. 소정방은 자기 앞에 꿇어앉힌 노인을 내려다보며 말했답니다. 묻는 말에 거짓 없이 대답해라. 우리 배들이 지금 발이 묶여 꼼짝도 못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노인이 대답하였어요. 이 강에 우리 백제를 지키는 신이 살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왕인 의자왕의 아버지 무왕께서 용으로 변하여 당나라 배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게 정말이냐? 용을 없앨 수 있겠느냐? 나는 백제 사람이요. 용을 없앨 수는 없으니 당장 물러가시오. 안 그러면 큰 화를 입게 될 것이요. 노인은 나라를 생각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이었어요. 소정방에게 머리를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답니다. 저런 고얀 놈이 있나? 감히 우리를 협박하다니. 여봐라, 당장 저 늙은이의 목을 베라. 소정방은 노인을 처형한 뒤 다른 백제 사람을 잡아오게 했답니다. 이번에 끌려온 사람은 욕심 많은 젊은 관리였지요. 백제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 쓸데없이 버티지 말고 묻는 말에 고분고분 대답해라. 내 말을 잘 듣는다면 금은 보화를 주마. 소정방의 제의에 관리는 구미가 당겼어요. 그래서 소정방이 용을 없앨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자 이렇게 대답하였지요.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무왕은 원래 흰말, 즉 백마를 좋아했습니다. 따라서 백마를 미끼로 써서 낚시를 한다면 쉽게 용을 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막힌 방법이구나. 고맙다. 소정방은 크게 기뻐하며 그 관리에게 금은 보화를 주었답니다. 이윽고 소정방은 백마 한 마리를 구해 동아줄로 묶은 뒤 바위 위에서 강물 속으로 던졌어요. 곧바로 백마를 묶은 동아줄이 당겨왔지요.
바닷속에 있던 용이 백마를 덥석 물은 것이었어요. 드디어 걸렸구나. 소정방은 흥분하여 소리치며 동아줄을 잡아당겼답니다. 그러자 용 머리가 물 위로 치솟았어요. 하지만 용은 힘이 대단하였지요. 밖으로 끌려 나오지 않으려고 죽을 힘을 다해 버텼답니다. 소정방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를 악물며 동아줄을 잡아당겼지요. 이리하여 소정방과 용의 줄다리기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답니다.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지요. 힘 빼지 말고 순순히 올라오너라. 네 놈은 나를 이기지 못한다. 소정방은 전 먹던 힘을 다해 동아줄을 잡아당겼어요. 그 순간 용이 물을 박차고 나와 하늘로 치솟더니 바위 밑으로 떨어져 머리를 부딪혀 죽고 말았지요. 바로 그때 거짓말처럼 배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답니다. 소정방의 13만 군사는 백마강을 진군하여 사비성으로 쳐들어갔고 백제를 멸망시켰지요. 사람들은 소정방이 용을 낚아 올린 바위를 조룡대라고 불렀답니다. 그 바위에는 용을 끌어올리느라 생긴 동아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요. 또한 백마를 미끼로 용을 낚은 강을 백마강이라 이름 붙였어요. 백마강은 원래 금강인데 부여를 지나는 부분만 그런 이름을 얻은 것이랍니다. 달걀 값으로 송아지를 얻은 김선달. 봉이 김선달네 집 앞에는 인색하기로 이름난 부자가 거들먹거리며 살고 있었어요. 선달은 언제건 한번 그 부자를 골려주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선달은 달걀 꾸러미를 들고 부자네 집으로 갔답니다. 주인님 계십니까? 그 밖엔 누가 왔나? 부자가 창문을 열고 담뱃대를 꼬나문 채 내다보았어요. 저 다름이 아니오라. 주인님 댁에 수탉이 있지 않소이까? 선달은 이렇게 말머리를 떼면서 그 수탉이 있었기에 자기네 암탉이 달걀을 많이 낳았으니 차마 혼자 먹을 수가 없어 가져왔노라고 말했답니다. 공짜라면 오금을 못 쓰는 사람인지라 부자는 버선발 바람으로 뛰어내려와서는 내밀지도 않은 달걀 꾸러미를 덥석 쥐어채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야 마음이 놓였는지, 그렇지. 우리 수탉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을 낳겠나. 역시 김선달은 다르단 말이야. 하고 간사스레 웃으면서 입에 침이 마를 지경으로 선달을 자꾸만 칭찬하였답니다. 며칠이 지나 부자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는 말을 들은 선달은 또다시 부잣집을 찾아갔어요. 주인님 계십니까? 부자는 또 무슨 호박이 생기나 해서 맨상투 바람으로 뛰어왔지요. 선달, 자네 무슨 일로 식전에 찾아왔는가? 어서 말하게. 저 여보게 자네 집 암탉이 참으로 탐스럽더군. 그래, 그것도 알을 낳았는가? 부자는 이렇게 말하면서 김선달의 손을 힐끔힐끔 내려다 보았답니다. 아무리 보아야 손에 든 것이 없는지라 부자의 얼굴은 시들어 빠진 박처럼 잔뜩 찌푸러졌지요. 김선달은 들은 척도 않고 예, 알은 낳았습지요. 그런데 주인님 댁의 암소가 송아지를 낳았다지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 낳았지. 그런데 그건 왜 묻나? 그럼 되었나이다. 김선달은 더 묻지도 않고 외양간으로 뛰어들어가 송아지를 끌고 집 마당을 나섰답니다. 웬 영문인지 모르고 서 있던 부자가 그제야 정신이 들었던지
아니, 선달, 자네 왜 남의 송아지를 끌고 가나? 하면서 맨발로 따라 나왔어요. 우리 집 황소가 아니었더라면 주인님네 암소가 송아지를 낳을 수 있었겠소이까? 그러니 이 송아지는 우리 것이 아니겠나이까? 선달이 송아지를 끌고 나가자 부자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듯 멍하니 선달이 가는 것을 보고만 있었답니다. 신비한 배나무꽃 동네. 옛날 충청도 어느 마을에 산 구경 다니기를 좋아하는 홍생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올라가 보지 않은 산이 없을 정도로 산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였지요. 또 한 번 갔다 온 산이라면 산의 지리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훤히 알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홍생은 금강산이 아주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었답니다. 가만히 앉아있을 홍생이 아니었지요. 홍생은 곧장 금강산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길을 떠났어요. 물어 금강산에 찾아간 홍생은 먼저 내금강의 이곳저곳을 두루 구경하였지요. 그리고는 외금강의 어느 골짜기에 이르렀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머리 위에서 환하게 빛나던 해가 서쪽 하늘가에 걸려 있었지요. 날이 금방 저물겠는걸? 그런데 내가 서 있는 곳이 대관절 어디지? 너무 깊이 들어와서 어딘지 모르겠네. 이거 큰일이로구먼. 길을 잃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마침 삿갓을 쓴 한 남자가 홍생 앞을 지나갔지요. 홍생은 이젠 살았구나 생각하고 얼른 그 남자를 쫓아가며 불렀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제가 길을 잃었는데 혹시 마을 있는 곳을 아시면 가르쳐 주십시오. 홍생은 사정하듯 말하였지요. 마을이요? 하하하. 이 깊은 산중에 선비님이 어인일로 오셨는지는 모르겠소만 말로 설명해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럼 댁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십니까? 혹 마을로 가시는 길이라면 같이 갈 수 없겠습니까? 남자는 삿갓을 약간 뒤로 젖히고 홍생의 아래 위를 천천히 훑어보며 말하였지요. 제가 사는 곳은 아주 먼 데 있소이다. 아무리 멀다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도 가는데 어찌 저라고 못 가겠습니까? 당신만 좋다면 같이 좀 갑시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길이 생각보다 아주 험합니다. 보아하니 지쳐서 얼마 못 갈 것 같은데. 홍생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어요. 몸은 지쳐 보일지 몰라도 난 오기가 있는 사람이라오. 게다가 산길 타는 일이라면 누구한테도 지지 않소. 댁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을 터이니 제발 좀 데려다 주오. 홍생의 간절한 부탁에 남자는 마지못해 허락하였지요. 좋소, 같이 갑시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것이요. 날도 곧 저물 텐데 어서 서두릅시다. 남자는 가파른 길을 몇십 리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였어요. 홍생의 숨이 가빠졌지요. 많은 산을 다녀봤지만 이렇게까지 험한 산은 보지 못하였어요. 한참을 앞서가던 남자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며 홍생을 돌아다 보았어요. 허허, 그렇게 힘이 드시오. 진짜 길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요? 자, 저기 모래 벌판을 보시오. 남자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니 알이 아주 고운 모래밭이 보였답니다.
이 모래는 그 어떤 모래보다도 훨씬 부드럽습니다. 발을 옮기지 않고 조금만 서 있어도 무릎까지 파묻히고 말 것입니다. 내가 걷는 것처럼 발을 잽싸게 움직이면 빠지지 않으니 걱정 마시고 조심해서 따라오십시오. 이윽고 남자는 발을 재빨리 움직이며 모래 벌판을 건너갔지요. 홍생도 남자가 하던 대로 재빨리 발을 움직여 겨우 건너갔어요. 그렇잖아도 수십 리 산길을 오르내리느라 힘이 빠진 다리인데 모래 벌판을 건너고 나니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답니다. 홍생은 땅바닥에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지요. 여보시오, 여기서 잠깐 쉬었다 갑시다. 안 됩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무서운 짐승들의 밥이 되기 십상이요. 남자는 길을 재촉하며 계속 걸어갔어요. 홍생도 남자를 놓칠세라 부지런히 따라갔지요. 사너리를 돌아 얼마쯤 더 가니 길이 뚝 끊어져 있었어요. 아래를 굽어보니 천길 벼랑이고 맞은편 언덕까지는 한 길이 넘어 보였지요. 다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눈앞이 아찔해졌답니다. 여기를 뛰어넘어야만 마을에 갈 수가 있어. 한마디 말을 건넨 남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벼랑을 훌쩍 뛰어넘어 건너편 언덕으로 갔답니다. 아니, 여길 정말 뛰어넘어야 한단 말이오? 난 못하겠소. 겁먹지 말고 힘껏 뛰어내리시오. 내가 잡아드리리다. 남자는 언덕의 바위 틈에 발을 집어넣고 엎드려 손을 내밀었어요. 홍생은 도저히 뛸 엄두가 나지 않았지요. 남자의 계속된 재촉에 홍생은 하는 수 없이 눈을 질끈 감고 힘껏 뛰었답니다. 가슴이 내려앉으며 공중에서 아슬아하게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지요. 이젠 죽는구나 생각하며 눈을 못 뜨고 있을 때 남자의 웃음소리가 들렸답니다. 하하하, 그 정도면 잘 뛰어내리십니다. 눈을 떠보니 홍생은 그 남자의 품 안에 안겨 있었어요. 험하고 굽어진 산길을 몇 번이고 빙빙 돌고 오르내려 마침내 다다른 곳은 어느 마을의 입구였지요. 홍생은 눈앞에 펼쳐진 마을의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 줄 몰랐답니다. 사방은 높고 낮은 아름다운 봉우리들로 둘러싸여 있고 그 가운데는 넓은 벌판이 있었지요. 벌판 가운데를 가로질러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을 거슬러 올라가니 산 밑에 한 30여 채쯤 되어 보이는 아담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어요. 기름진 농가 밭에는 온갖 곡식들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지요. 또 아름다운 골짜기마다 배나무가 가득하였어요. 이 마을은 백꽃이 필 때면 온 고우란이 환하게 밝아져서 눈 온 날의 아침 같아 보이지요. 마을의 모습에 감탄하고 있을 때 남자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었지요. 용케도 그 험한 길을 지나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우리 마을에 처음 오신 귀한 손님이니 푹 쉬다 가시지요. 날마다 이 집 저 집에서 번갈아 가며 홍생을 초대하였어요. 홍생을 모셔간 집에서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흥겨운 잔치를 벌였지요. 하루, 이틀, 사흘. 마을 사람들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홍생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보냈답니다.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홍생은 갑자기 집 생각이 났지요.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돌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오래 머물렀나 봅니다. 홍생은 처음 자기를 데려왔던 남자를 찾아가 말하였어요. 더 쉬었다 가시지 않고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계속 있고는 싶지만 기다리는 가족들도 있고 하니. 그렇습니까? 그럼 바래다 드리지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남자는 어디선가 대나무를 한아름 베어왔어요. 그러더니 아주 능숙한 솜씨로 대나무를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쪼개고 다듬었지요. 얼마 후 대나무 돗자리 2개가 만들어졌어요. 아니, 웬 돗자리입니까? 이제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어서 나를 따라오시오. 남자는 돗자리를 어깨에 짊어지고 마을을 나섰답니다. 이 길은 우리가 전에 왔던 길이 아니지 않소? 잘 보셨소. 그 길은 올 수는 있어도 갈 수는 없는 길이 왜다. 어리둥절해하는 홍생을 보고 남자는 빙긋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여기서 나가는 길은 따로 있는데 오직 한 곳뿐이라오. 마을을 벗어나 고개를 하나 넘으니 그 아래에 큰 너럭바위가 있었답니다. 너럭바위 위에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바위는 얼마나 큰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남자는 너럭바위 위에 돗자리 2개를 폈답니다. 자, 돗자리에 등을 대고 누우시오. 홍생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남자가 시키는 대로 돗자리 위에 누웠지요. 남자도 똑같이 돗자리에 누웠어요. 돗자리는 너럭바위를 타고 미끄러지듯 내려갔지요. 물결에 한들거리며 한참 동안이나 흘러갔답니다. 누워서 보는 계곡의 경치 또한 아름다웠어요. 얼마 후 돗자리는 어느 골짜기에 가서 저절로 닿았지요. 남자는 돗자리 2개를 말아 짊어지더니 말하였답니다. 저 산골짜기에 조그맣게 난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 산을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에 그곳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요, 쉽지는 않을 것이외다. 그럼 조심해서 가시오. 남자는 계곡의 바위를 훌쩍 넘어 유유히 사라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홍생은 자신이 즐겁게 지내다 왔던 금강산 속 희한한 동네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였지요. 예끼 여보쇼, 산속에 그런 동네가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내 말을 못 믿겠다면 나랑 그 마을에 가보면 어떻겠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나머지 홍생을 따라 금강산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홍생이 지내다 왔던 그 신비한 마을은 영영 찾지 못했답니다. 훗날 사람들은 홍생이 다녀왔던 마을에 배나무가 많다 하여 이화동이라고 불렀지요. 지금도 금강산에는 그곳을 찾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오르내리고 있다는 말만이 들려온답니다.